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40대 초반 여성입니다. 이제는 과거가 되어버렸지만 제가 한때 진심으로 사랑해서 모든 걸 바쳤던 제 전남편에 대한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 사람을 처음 만났던 날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저는 32살, 대기업에서 마케팅 과장으로 일하며 차기 팀장 후보로 인정받고 있었고, 그는 35살, 작은 IT 스타트업의 대표였어요. 우리는 지역 스타트업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처음 만났죠. 처음엔 단순히 일적으로 알게 된 사이일 뿐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사업 아이디어를 설명하며 열정적으로 도움을 구했죠. 저희 플랫폼은 중소기업 광고주와 소비자를 더 빠르게 연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에요. 지금은 작은 규모지만 제대로 키우면 시장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다고 믿어요. 솔직히 저는 처음엔 그저 흔히 볼 수 있는 창업자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멘토링을 진행하면서 그 사람의 끈기와 진심을 알아갈수록 인상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그 사람은 단순히 조언을 듣고 흘려버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매번 제가 제안한 아이디어를 성실히 실행에 옮기고 결과를 공유하며 배움을 이어갔어요. 서연 씨가 말한 대로 고객 데이터를 조금 더 분석해봤더니 확실히 피드백이 달라졌어요. 이런 건 처음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일을 하며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일이 끝나고 가끔씩 사적인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자신의 힘들었던 과거와 창업을 결심하게 된 계기를 그는 솔직하게 털어놨죠. 사실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건 제게도 성공해보고 싶다는 열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 스스로 증명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그의 진지함과 열정에 점점 끌렸어요. 저 또한 제 커리어를 위해 헌신하며 살았던 시간이 길었기에 그의 이야기가 남일 같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함께 걷는 시간을 즐기기도 했어요.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도주는 시간을 내서 저를 배려했죠. 오늘 저녁은 제가 사겠습니다. 항상 서연 씨가 도와주기만 하니까요. 정말 서연 씨를 만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이런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쌓이면서 저도 모르게 제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러다 어느 날 멘토링 프로그램이 끝나고 마지막 모임에서 도진 씨가 저에게 고백했어요. 서연 씨,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요즘 서연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소중하게 느껴져요. 우리 조금 더 알아가 보면 안 될까요? 그의 고백은 진심으로 다가왔고 저 역시 그에 대한 마음을 숨길 수 없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확신하며 사랑에 빠졌습니다. 도주는 누구보다 다정하고 세심한 사람이었어요. 일이 바쁠 때면 도시락을 준비해 제 회사 앞으로 찾아오기도 했죠. 오늘 하루도 힘들겠지만 이거 먹고 힘내요. 서연 씨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이런 순간들 속에서 저는 그가 정말 제 삶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믿었어요. 그의 열정적인 모습과 다정한 태도는 제가 그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까지 들게 했죠. 그런데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사랑이 얼마나 쉽게 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가 제 진심을 어떻게 이용하게 될지. 그 사람과 연애를 하던 시절 우리는 서로에게 완벽한 동반자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의 꿈을 응원했고 그는 저를 항상 존중해주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 남자친구가 조심스럽게 제안을 해왔어요. 서연아, 사실 내가 이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정말 많이 고민했어. 지금 나한테 가장 필요한 건 너야. 혹시 우리 회사로 와줄 수 있을까?
저는 순간 멈칫했어요. 그 제안은 제게 커다란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때 저는 대기업에서 마케팅 과장으로 일하며 안정적인 커리어를 쌓고 있었고 차기 팀장으로도 거론되던 시기였어요. 솔직히 지금은 돈을 많이 줄 수는 없어. 하지만 네가 가능성을 봐준다면 나도 이 사업을 제대로 키울 자신이 생길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제 가족들에게 이 얘기를 꺼냈을 때 부모님과 형제들은 모두 반대했죠. 네가 대기업에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불안정한 스타트업에 간다고? 말도 안 되는 선택이야. 넌 차기 팀장 후보잖아. 그 자리를 버리고 모험을 한다는 건 너무 무책임한 거야. 가족들의 말은 현실적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의 사업에서 잠재력을 받고 무엇보다 그의 진심을 믿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를 돕는다면 더 큰 가치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들었죠. 결국 저는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 결정을 내린 날 그는 저를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 고마워 서연아. 네가 내 곁에 있어준다면 우리 회사도 나도 더 성장할 수 있을 거야. 그날 저는 제 커리어를 내려놓은 것이 두렵지 않았어요. 그의 꿈을 함께 이루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으니까요. 그런데요, 지금 돌아보면 그때 제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의 진심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변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그 사람과 결혼을 준비하면서부터 뭔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당시 저는 그의 회사에서 일하며 그의 꿈을 돕고 있었고 우리는 서로를 누구보다 믿는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의 가족, 특히 신우이의 존재가 우리 관계를 조금씩 뒤틀기 시작했어요. 남편에게는 누나가 있었어요. 부모님과 함께 살며 특별한 직업은 없었지만 가족 내에서 남편과 가장 가깝고 그를 끊임없이 지지해주는 사람 같았죠. 결혼 준비 과정에서 처음 만난 신우이는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어요. 올케는 좀 너무 일만 하던 사람 같아. 우리 동생이랑 잘 맞을까 싶기도 하고 동생이 조금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 그 말은 칭찬 같았지만 묘하게 돌려까는 말이라 듣는 순간 바로 마음이 불편해지는 말이었죠. 남편은 웃어 넘겼지만 저는 신우이의 태도에서 앞으로의 관계가 쉽지 않을 거란 걸 예감했죠. 결혼 후 남편은 사업에 집중했고 저는 그의 회사에서 함께 일하며 성장을 돕고 있었지만 신우이는 끊임없이 저를 평가하고 깎아내리려 했어요. 올키가 아무리 일을 잘한다고 해도 남편 회사니까 이렇게 젊은 나이에 쉽게 팀장 자리까지 오른 거죠. 혼자서는 힘들었을 텐데 참 운이 좋으세요. 그녀의 말투와 표정은 마치 제가 남편 덕에 편하게 일하고 있다는 듯한 뉘앙스였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제가 온갖 책임을 떠안고 일하고 있었기에 기가 막힐 수밖에 없었죠. 더 환장하겠는 건 어느 날 남편이 그런 신우이를 회사로 들이기로 결정했다는 거였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되었죠. 누나가 우리 회사에 들어오고 싶대. 가족끼리 도와주는 게 좋잖아. 팀에 합류하면 네가 좀 챙겨줘. 저는 솔직히 반대하고 싶었지만 가족 간의 일을 맡기 어려웠고 결국 신우이가 제 팀에 합류하게 되었어요. 문제는 신우이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제가 해낸 성과를 가로채려는 행동이 잦아졌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힘들게 성사시킨 클라이언트 계약이 있었어요. 그날 신우이는 회의에서 갑자기 나서더니 이렇게 말했죠. 사실 이번 계약은 제가 클라이언트와 얘기하면서 방향을 잡은 덕분에 잘 풀렸어요. 우리 팀이 협력해서 이뤄낸 성과죠.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 저는 참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회사 안에서도 신우이에 대한 불만이 커지기 시작했죠. 회사 직원들은 점점 제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팀장님, 저분은 너무 본인 위주로만 말하는 것 같아요. 다들 알고 있어요. 이 성과를 누가 만든 건지. 그런데도 남편에게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가족끼리 이 정도는 이해해야지. 누나도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잖아. 더 황당했던 건 신우이가 제 이전 커리어를 질투했다는 점이에요. 팀장님은 대기업 다니던 경력이 있으니까 여긴 쉬운가 봐요. 저 같으면 그렇게 남편 회사에서 잘난 척 못할 것 같은데. 그러면서 회사에서 제가 인정받는 모습을 불편해하는 게 보였어요. 남편이 회의에서 제 이름을 언급하며 성과를 칭찬할 때마다 그녀는 말없이 표정을 굳히거나 저를 대놓고 무시했죠. 신우이는 회사에서 저의 역할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제가 팀장으로서 존중받지 못하게 만드는 데에 열을 올렸어요. 언제부터인가 회사에서 팀원들 앞에서조차 저를 팀장으로 부르지 않기 시작했죠. 올케, 이 보고서는 언제 마무리할 거예요? 올케가 클라이언트 쪽 자료를 좀 챙겨야겠어요. 처음에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녀는 제 직책을 무시하며 의도적으로 저를 깎아내리는 듯한 태도를 보였어요. 결국 저는 한번 정식으로 얘기해야겠다고 생각했죠. 형님, 여기서는 직책에 맞게 저를 팀장으로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팀원들 앞에서 이런 식으로 저를 부르면 팀 분위기가 어수선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는 화가 난 표정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앞에서 이렇게 소리쳤어요. 뭐라고? 지금 이 회사에서 내가 올케한테 상사 대접이라도 해야 한다는 거야? 지금 나한테 팀장 노릇하려는 거야? 우리 동생 회사에서 일하는 것만도 고마운 줄 알아야지. 그 순간 사무실은 얼어붙었어요. 다른 팀원들은 황당한 얼굴로 우리를 쳐다봤고 분위기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대놓고 저를 무시하는 태도에 충격을 받았거든요. 신우이는 자신의 분노를 멈추지 않았어요. 올케, 여기서 아무리 팀장인 척 해봤자 어차피 내 동생 회사 아니에요? 본인 힘으로 된 자리는 아니라는 걸 좀 아셔야지. 결국 그날 회의는 파토가 났고 팀원들 사이에서는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팀원들이 나중에 조용히 와서 제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팀장님, 저희는 팀장님이 어떤 분인지 이 팀을 어떻게 이끌어왔는지 잘 알아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성과를 내도 이 회사에서 저는 남편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온전히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점점 더 명확해졌으니까요. 그 일을 남편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는 신우이를 두둔했어요. 누나가 그랬다고? 그래도 가족끼리 감정 상하게 하면 안 되잖아. 네가 팀장이니까 누나를 이끌어주고 이해해주면 안 돼? 그 순간 저는 남편에게조차 제가 보호받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이 회사에서 남편과 신우이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고 있는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나 괴로웠죠. 신우이와의 갈등이 커져가는 와중에 더 괴로웠던 건 어느 순간부터 남편마저 저를 인정하지 않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엔 저를 믿고 지지해주던 그 사람이 이제는 오히려 저를 깎아내리는 말을 하며 은근한 열등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회사 회의 중에
제가 클라이언트와 협력 방안을 제안했을 때 남편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건 좀 이상적인 얘기 같은데 서연 씨의 방식이 항상 맞는 건 아니잖아. 현실적으로 봐야지. 서연 씨라는 그의 말투와 팀원들 앞에서의 태도가 너무 차갑게 느껴졌어요. 제가 제안한 아이디어는 이전에도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던 방식이었지만 그는 마치 제가 항상 틀리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죠. 집에서도 남편의 태도는 다르지 않았어요. 제가 힘들다고 얘기하면 그는 늘 제 말을 가볍게 흘려보냈어요.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누나도 적응하는 중인데 네가 조금 더 이해해주면 되잖아. 그의 말에서 느껴지는 무심함과 제 감정을 무시하는 태도는 저를 점점 더 지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팀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와 말을 꺼냈어요. 팀장님, 사실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신우이 분이 회의 전에 대표님께 팀장님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가 힘들게 쌓아온 성과와 팀 내 신뢰를 그녀가 이렇게 무너뜨리고 있었다뇨. 팀원은 제 안 좋아진 표정을 보며 한참을 망설이다가 끝내 털어놨습니다. 클라이언트 계약 같은 것도 본인이 다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팀장님이 너무 일을 밀어붙여서 팀 분위기를 해친다는 말도 했어요. 그날 집에서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신우이의 이간질을 바로 잡아달라고 요청했지만 남편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누나가 나한테 그렇게 말했다고? 그런 적 없어. 근데 그 말을 너한테 알려준 팀원이 누구야? 그는 신우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려 하기는커녕 그 정보를 제게 말해준 팀원을 색출하려는 데에만 혈안이 된 모습이었어요. 내가 그 팀원이 누군지 알아내야겠어. 우리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건 절대 안 되거든. 저는 놀란 마음으로 물었어요. 그게 지금 중요한 거야? 신우이가 나를 깎아내리는 게 문제잖아. 왜 그 팀원을 문제 삼는 거야? 남편은 한숨을 쉬며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너도 참. 내부에서 이런 얘기가 퍼지면 회사 운영이 힘들어진다고. 그 팀원이 누군지 알아야 문제를 바로 잡을 거 아니야. 그 순간 저는 남편이 신우이의 행동을 바로 잡을 의지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오히려 저를 도우려던 팀원을 문제 삼고 있다는 사실에 깊이 실망했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남편의 모습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이었어요. 문제를 일으킨 건 그 팀원이 아니라 당신 누나야. 그런데도 당신은 왜 그걸 외면하고 누군가를 탓할 생각만 하는 거야? 정말 실망이야. 하지만 남편은 그날 밤에도 계속해서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알아내야 한다며 혼잣말을 반복했고 저를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했어요.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남편에게 저는 단순히 가족 구성원일 뿐이고 그의 회사에서 인정받고 존중받을 존재가 아니었다는 사실을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의 눈엔 제 희생과 고통이 보이지 않는다는 걸요. 그날 이후로 저는 남편과의 대화가 점점 더 무의미해졌어요. 남편은 여전히 신우이의 행동을 문제 삼기는커녕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태도를 일관했죠.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저는 점점 더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신우이가 저를 대놓고 무시하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중요한 클라이언트와의 미팅 자리였는데 신우이는 미팅 도중 제가 설명을 이어가려 하자 갑자기 말을 가로막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준비한 거니까 제가 마무리할게요. 하지만 정작 그녀는 자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고 엉뚱한 설명을 이어가기 시작했어요. 클라이언트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고 결국 제가 나서서 상황을 수습했죠. 미팅이 끝난 뒤
신우이는 오히려 저를 탓했습니다. 올케는 내가 뭘 좀 해보려고 하면 왜 그렇게 나서? 내가 하려는 걸 안 막으면 좀이 쑤시나? 클라이언트 앞에서 내가 설명하는 걸 존중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말에 저는 억울한 마음을 꾹 누르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제가 나서지 않았으면 클라이언트가 우리 떠났을 거예요. 이건 개인의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회사의 신뢰 문제잖아요. 하지만 그녀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그날 저녁 남편에게 가서 또 제 흉을 본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짜증스러운 얼굴로 저를 향해 말했어요. 너 왜 또 누나한테 그렇게 했어? 회사에서도 누나랑 충돌하고 집에 와서도 이러면 도대체 어쩌자는 거야? 저는 분노를 누르며 물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회사 일은 회사 일대로 해결하려고 노력했을 뿐이야. 그런데 왜 내가 항상 문제라는 거야? 그는 한숨을 쉬며 냉소적으로 대답했어요. 항상 네가 옳다는 식으로 행동하니까 그렇지. 회사에서 잘 나갔다고 집에서도 계속 네 방식이 통할 거라고 생각해? 그 순간 저는 남편의 말 속에서 느껴지는 뚜렷한 열등감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의 회사에서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그에게는 불편함과 부담감으로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깊은 회의감에 빠졌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하는 모든 노력이 부정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편도 신우이도 제가 아무리 애써도 인정하려 하지 않는 상황에서 더는 견딜 수 없다는 느낌이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며칠 뒤 회사에서 함께 일하는 한 팀원이 조용히 다가와 이런 말을 했어요. 팀장님, 정말 죄송한데 요즘 팀 분위기가 너무 힘들어요. 김 대리님이 계속 팀장님 흉을 보면서 대표님한테까지 안 좋은 얘기를 하고 계신 걸 다들 알아요. 그런데도 대표님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까 팀원들도 다들 지쳐가는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저는 무언가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회사에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이 프로젝트는 저와 팀원이 몇 달 동안 공들여 준비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신우이는 이 프로젝트를 만나 클라이언트와 직접 소통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저는 불안했지만 남편의 묵인 아래 신우이가 프로젝트를 주도하게 되었죠. 결과는 끔찍했어요. 신우이는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협상 과정에서 실수를 거듭하며 결국 프로젝트가 무산되고 말았죠. 회의실에서 클라이언트와의 관계를 복구하려 애쓰던 저는 남편이 신우이 대신 저를 탓하는 모습을 보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건 네가 팀장으로서 제대로 리드하지 못한 책임 아니야? 누나가 처음부터 모든 걸 맡을 수는 없었잖아. 그의 말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몇 달 동안 쏟아부은 제 노력은 무시당했고 실패의 책임은 모두 제게 전가되었으니까요. 아까 그 말 진심이야? 내가 한 일이 뭐고 누가 실패했는지는 당신이 더 잘 알잖아. 회사라는 게 다 그런 거야. 누나도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네가 조금 더 양보하면 안 돼? 이 정도 가지고 예민하게 구는 거 회사에 좋을 게 없어.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딜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또다시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팀장님, 김 대리님이 대표님한테 팀장님 해고를 고려하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다들 너무 답답해하고 있어요. 팀장님 덕에 여기까지 온 팀인데 이렇게 끝나는 건 말이 안 돼요. 그 말을 들은 저는 더 이상 제 자리를 지키는 게 의미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동안 회사에서 제 역할을 증명하려고 했던 모든 노력은
신의와 남편에 의해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여기서 계속 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아니면 그냥 나가줬으면 좋겠어? 그는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어요. 솔직히 네가 요즘 예민해진 것 같아서 가정에 더 집중하면 좋겠어. 회사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의 말에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그동안 제 노력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기분이었죠. 그날 밤 저는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제는 제 자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대신 이 상황에서 벗어나 제 자신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느꼈거든요. 사직서를 내는 날 아침, 저는 복잡한 마음으로 회사에 출근했어요. 이곳에서 제가 쏟아부었던 시간과 노력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더는 여기서 제 자신을 잃어가며 버틸 수 없다는 결심이었어요. 사직서를 대표실에 제출하고 팀원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를 전하기 위해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팀원들은 이미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무언가 결정을 내렸다는 걸 짐작하고 있었던 거죠. 회의실 문을 닫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저는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팀장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있는 날이에요. 더 이상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 말을 들은 팀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몇몇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죠. 팀장님, 정말 그만두시는 거예요? 우리 팀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팀장님 덕분인데 이렇게 떠나시면 저희는 어떻게 해요? 그 말에 잠시 목이 메이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많이 고민했어요. 하지만 지금 제가 여기에 남아있는 게 오히려 여러분에게 더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은 정말 유능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없더라도 이 팀은 충분히 잘 해낼 거라고 믿어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제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감정이 뒤섞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싶지 않았고 동시에 그들이 포기하지 않길 바랐어요. 마지막으로 팀원들을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저 없이도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유능하고 이 회사에는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필요해요. 힘들겠지만 서로를 믿고 버텨주세요. 나중에 돌아보면 이 시간도 분명 지나가 있을 거예요. 팀원들은 여전히 아쉬움과 불안 속에서 고개를 끄덕였지만 저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듯 보였어요. 저는 그들과 마지막으로 악수를 나누며 마음속으로는 팀원들의 안부를 간절히 기도했죠. 그날 회사를 떠나는 제 발걸음은 생각보다 더 무거웠어요. 팀원들의 얼굴,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머릿속이 맴돌며 제 가슴을 먹먹하게 했죠. 하지만 제가 지금 떠나는 것이 그들을 위해서라도 저를 위해서도 필요한 선택이라는 것을 잘 알았어요. 하지만 회사를 그만둔 후에도 저는 남편과의 갈등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오히려 집에서의 삶은 더 답답하고 숨막히는 공간으로 변해갔죠. 제가 회사를 떠난 후 남편은 오히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회사 일은 신경 쓰지 말고 가정에 더 집중하면 좋겠어. 요즘은 너도 좀 쉬어야 할 때 아니야? 그 말에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태도에는 어떤 배려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가 원하는 건 제가 쉬는 게 아니라 제가 그의 가족과 회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더 노골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너도 회사에서 나간 게 잘한 거야. 팀장이라곤 하지만
내가 아니었으면 그런 자리도 못 가졌을 텐데. 너무 욕심부리지 말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이 떨렸어요. 제가 그동안 쌓아온 커리어와 노력은 모두 부정당한 기분이었죠. 차분히 묻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야? 남편은 고개를 젓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런 뜻이 아니라 네가 일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이제는 우리 가족 중심으로 생각하면 좋겠다는 거고. 그의 말은 끝내 저를 더 이상 설득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남아 지금까지의 결혼 생활을 되짚어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이 사람을 위해서, 이 가정을 위해서 내가 무얼 더 희생해야 하지? 그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회사를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한 팀원이 조심스럽게 연락을 해왔어요. 팀장님, 아니 이제는 뭐라 불러야 할지 모르겠네요. 사실 말씀드리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팀장님이 바뀌었는데 김 대리님이 팀장님으로 올라가셨어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그 자리를 내려놓고 떠난 뒤 무능한 신우이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는 소식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팀원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팀장님 나가시고 분위기가 더 안 좋아졌어요. 프로젝트는 계속 지연되고 클라이언트들도 불만을 제기하고 있고요. 팀원들끼리도 점점 갈등이 생기고 있어요. 대표님께는 아무리 말씀드려도 별다른 조치를 안 취하시는 것 같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남편의 무책임한 결정에 대한 분노가 끌어올랐어요. 신우이를 팀장으로 앉히면서 회사가 망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제가 회사를 떠난 것과는 별개로 남편의 무능과 불공정함에 대한 분노는 참을 수 없었죠. 당신, 지금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아? 형님을 팀장으로 세웠다며. 다른 유능한 과장도 있었는데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결정을 한 거야?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어요. 누나도 경험을 쌓아야지. 너는 그걸 왜 문제 삼는 거야? 너야말로 이제 회사 일에서 손 뗐으면 됐잖아. 누가 너 보고 회사 신경 써달래? 신경 꺼. 그의 태도는 더욱더 기가 막혔어요. 저는 울컥하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그 팀을 어떻게 만들어놨는지 당신이 다 알잖아. 그런데도 내 커리어는 무시하고 그런 무능한 사람을 팀장으로 세웠어? 내가 떠난 뒤로 팀이 망가지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어. 이건 단순히 내 문제가 아니라 회사의 문제야. 회사 사정은 내가 알아서 해. 너는 그 팀장 자리도 내가 만들어줘서 간 거면서 왜 지금 와서 불만이야? 그 자리를 네 힘으로 얻은 것도 아니잖아. 내 힘으로 얻지 않았다고? 내가 그 자리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당신이 정말 몰라서 하는 말이야? 내가 회사에 남아있었다면 지금 이런 꼴은 나지 않았을 거야. 그런데도 형님을 팀장으로 세운 당신은 대체 무슨 자격으로 이런 말을 하는 건데? 남편은 한숨을 쉬며 냉소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결국 너도 너 잘났다는 얘기만 하고 있잖아. 그래서 뭐? 지금 네가 회사를 떠난 이상 팀장 자리를 누가 맡든 네가 상관할 일은 아니야. 그 순간 저는 더 이 관계를 이어갈 이유가 없다는 걸 확신했어요. 그의 말과 태도 속에서 제가 애써 쌓아왔던 모든 것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느꼈으니까요. 알겠어. 당신 말이 맞아. 내가 상관할 일은 아니야. 하지만 당신 같은 사람과 더는 내 인생을 함께할 필요도 없다고 느껴. 이쯤에서 끝내자. 그 말에 남편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분노로 변하며 소리쳤어요. 이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네가 이 집에서 나가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커리어도 끊기고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무슨 자신감으로 이러는 거야? 본인 손으로 제 커리어를 끊어놓고 너무나 뻔뻔한 태도로 내뱉는 그의 말은 제 마음에 마지막 못을 박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얼마나 희생했는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과 더는 같은 길을 갈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차분히 제 결혼 생활을 정리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혼 후에도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혼란스러움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죠.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결심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휴대폰으로 낯익은 번호가 울렸습니다. 회사에서 함께 일하던 팀원들이었어요. 그들은 제 이혼 소식을 듣고 저를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작은 카페에서 직원들을 다시 만났죠. 팀원들과의 만남은 예상보다 깊은 대화로 이어졌습니다. 팀원들은 처음에는 회사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지만 곧 저에 대한 걱정과 분노를 쏟아내기 시작하더라고요. 팀장님, 저희는 솔직히 회사에 남아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김 대리님이 팀장으로 말도 안 되는 고속 승진을 한 뒤로 제대로 진행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클라이언트들도 계약을 끊겠다고 하고 프로젝트는 다 엉망이에요. 한 팀원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더 화가 나는 건 대표님도 아무런 조치를 안 한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문제는 새로운 팀장인데 가족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방치하고 있잖아요. 회사 전체가 무너져가는 걸 보는 기분이에요.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동안 묻어두었던 제 경험을 솔직히 털어놔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내가 이혼한 것도 그런 이유 중 하나야. 너희가 겪는 그 불공정한 상황을 나도 똑같이 겪었거든. 그 사람은 나를 믿기는커녕 내 노력을 무시하고 형님 편만 들었거든. 그런 회사에 더는 남을 이유가 없었어. 제 이야기를 들은 팀원들의 얼굴이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한 팀원이 분노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세상에 팀장님,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저희는 정말 몰랐어요. 그래도 설마 하는 마음에 짐작만 했었는데 대표님이 그런 식으로 행동했다는 게 너무 실망스럽네요. 다른 팀원이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이 회사는 잘 되면 안 돼요. 그런 부당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회사가 망하지 않으면 어떤 회사가 망하겠어요? 유능했던 팀장님은 해고되고 이제는 대표님이랑 이혼까지 하셨는데 이제 팀장님도 이 회사 신경 쓸 이유 없잖아요. 우리도 이직해야죠. 그들은 저를 보며 결의를 다지듯 말했어요. 팀장님이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잘해주셨는데 저희가 여기에 더 남아 회사에 충성할 이유가 없어요. 이제는 팀장님도 우리도 각자 잘 되는 길을 가야죠. 팀원들의 말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산전수전을 함께하며 이끌었던 팀이 제가 떠난 뒤에도 여전히 저를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맙고도 미안했거든요. 저는 가족 같은 팀원들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생각해줘서 정말 고마워. 너희는 어디서든 잘할 수 있을 거야. 내가 그동안 함께하면서 배운 건 너희가 정말 유능하다는 거니까 충분히 더 조건 좋은 회사로 갈 수 있을 거야. 너희가 새로운 길을 찾는다면 나도 응원할게. 그렇게 팀원들은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회사는 그들의 빈자리를 메우지 못하며 점점 기울어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날 팀원들과 헤어진 뒤 오랜만에 희망과 다짐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 다짐은 곧 새로운 기회를 현실로 만들어냈습니다. 팀원들이 회사를 떠난 뒤 저는 마음 한편이 시원하면서도 무거웠어요. 그들에게 미안한 마음과 함께 이제는 저도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결심이 들었거든요. 며칠 뒤
한 대기업에서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녔던 회사의 경쟁사였죠. 그곳에서는 저의 과거 경력과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마케팅 부서의 핵심 프로젝트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해왔어요. 솔직히 처음엔 망설였어요. 과거의 상처가 아직 남아있어서 새롭게 시작할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꼈거든요. 하지만 제 능력을 알아봐주고 다시 제 가치를 증명할 기회를 준다는 그들의 제안이 결국 제 마음을 움직였죠. 새 회사에서의 첫날,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새로운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너무 고맙게도 그 사람들은 제가 과거에 만들어낸 성과를 이미 알고 있었고 저를 존중해주는 태도로 대해주었어요. 매 순간 열심히 살아왔던 것에 대한 보답을 받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서현 팀장님, 예전 프로젝트 이야기는 정말 전선처럼 들려요. 같이 일하게 돼서 정말 기대가 큽니다. 그 말은 저를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을 수 있게 했어요. 진심 어린 인정과 기대를 받는 기분이 얼마나 따뜻한지 새삼 느꼈죠. 새로운 회사에서의 일은 생각보다 순조로웠습니다. 제가 가진 경험과 실력은 여전히 유효했고 저는 빠르게 적응하며 팀을 이끌어갔어요. 하지만 더 큰 성공을 이루기 위해 한 가지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함께 성장했던 유능한 팀원들을 다시 불러 모을 수 있다면 좀 더 팀워크가 강력한 팀을 만들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저는 회사에 인재가 필요한 순간이 올 때마다 예전 팀원들에게 하나둘씩 연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 지금 새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 여긴 환경도 좋고 네가 가진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곳이야. 나랑 다시 한번 같이 일해보지 않을래? 그들의 대부분 망설임 없이 제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팀장님, 언제든지요. 다시 팀장님과 일할 수 있다면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갈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전에 유능한 팀원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신뢰하고 능력을 인정했던 그들은 새 회사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만들어냈고 머지않아 정직원이 되었죠. 우리는 곧 회사 내에서도 가장 신뢰받는 팀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때마다 저는 그들과 함께했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꼈어요. 다시금 서로를 믿고 함께 성장해가는 이 순간들이 제게는 정말 큰 위안이자 기쁨이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과거의 남편과 회사는 점점 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예전 팀원들이 떠난 후 남편의 회사는 유능한 인재를 채우지 못하며 계속해서 자리를 잃어갔죠. 결국 남편은 신우이를 해고할 수밖에 없었고 저에게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서연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너무 어리석었고 너를 믿지 못했던 걸 후회해. 다시 와줄 수 없겠니? 누나도 팀장 자리에서 해고했어.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을 깜냥이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 당신과도 다시 시작하고 싶어.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 있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 말을 들으니 참 공허하네.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얼마나 희생했는지 이제야 알았다는 게 너무 늦지 않았어? 그는 절박하게 변명했지만 저는 더는 그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난 이제 나 자신을 위해 살기로 했어. 더 이상 당신의 회사나 가정에 나를 희생하고 싶지 않아. 나를 믿고 내 가치를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어. 그 말을 끝으로 저는 과거와 완전히 결별했습니다. 신우이와 남편이 몇 날 며칠 전화를 했지만 두 사람 깔끔하게 차단을 해버렸어요. 이제야 늦은 후회와 변명은 더 이상 내 가슴을 흔들지 않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성공하길 바랬던 회사는 몇 년 못 가서 무너지더라고요. 지금 저는 제가 만든 새 팀과 함께 다시 한번 성공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남편은 저의 성공을 지켜보면서 한 회사의 대표로서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을 평생 후회하겠죠. 한때 저도 남편과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은 꿈을 꿨던 사람으로서 열심히 만들어온 회사가 무너지는 걸 바라보는 게 썩 기분 좋지는 않지만 어쩌겠어요. 이제는 그런 안쓰러운 마음마저 조금도 남지 않아서 남편이 제게 했던 말을 돌려주고 싶은 마음뿐이네요. 이건 네가 대표로서 제대로 리드하지 못한 책임 아니야? 라고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매일매일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 사는 30대 주부예요. 김장철에 김장은 다들 맛있게 하셨나요? 김장 다 하고 산처럼 쌓인 시뻘건 배추김치 보면 엄청나게 뿌듯하죠. 그런데 먹기에는 술술 들어가지만 그 다음 날부터 근육통이 심하게 오는 건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도 그럴 것이 저희 시모가 워낙 손이 커서 올해도 김장을 200포기나 했거든요. 대기업 다니는 동서는 올해 김장날에도 야근한다며 절대 참여 안 하더군요. 그놈의 대기업. 맨날 회사 핑계대며 시댁 행사에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는 동서는 정말 미꾸라지가 따로 없었죠. 그래도 얄미운 동서 때문에 동서가 다니는 대기업 제품은 절대 사지도 먹지도 입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번 김장을 계기로 그렇게 꼴도 보기 싫던 동서를 드디어 안 보게 되었어요. 동서 편인 줄로만 알았던 시모가 결정적 역할을 해주었거든요. 동서는 같은 여자로서 불쌍할 정도로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고요. 아주 꼬스워 죽겠네요. 지금까지 제가 가정 형편이 어려워 중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하고 계속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했던 걸 동서는 비아냥대기 일쑤였죠. 자신은 우리나라 최고 대학 출신의 대기업 다니는 여자라면서 엄청 비교하며 절 깎아내렸고요. 말만 형님이라고 했지 제대로 된 형님 취급도 안 해줬어요. 동소년한테 당한 수모를 생각하면 눈물이 찔끔 날 정도이네요. 얼마나 서러웠으면 그래도 가족인데 동소년이라고 칭하겠어요. 이젠 더 이상 가족도 아니지만요.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 중에 제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라 생각해요. 시댁 형수나 동수와 비교당하는 기분이 진짜 더럽거든요. 어렸을 때 친정이 너무 가난했고 제가 부모님을 간병해야 하는 척박한 환경이었기에 결혼해서만큼은 좀 여유롭게 살고 싶었어요. 꼭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것이 아니라 마음만이라도 아주 넉넉하고 편안하게 말이죠. 하지만 평범하게 산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더군요. 다행히 다정한 남편을 만나 위로를 많이 받긴 했지만 동서를 비롯한 시자 들어가는 시댁 식구들은 다 제게 어려운 대상이었어요. 오죽하면 야채 좋아하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시금치랍니다. 시자 들어가는 거라면 다 싫더라고요. 저에게 무슨 사연이 있길래 이렇게까지 동서를 싫어하고 지금까지의 삶이 어려웠다고 징징대는지 궁금하시죠? 아마 기구한 삶을 산 사람들 대회에 올리면 제가 1등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참 어렵고 힘들게 살아왔어요.
오늘 사연살롱에 와서 한풀이 제대로 하고 가렵니다. 나이도 얼마 안 먹은 여자의 삶에 무슨 한이 그리도 서려 있는지 낱낱이 밝혀볼게요. 책을 끝까지 읽어주시고 지금까지 살아내느라 수고했다. 토닥토닥 한 번씩 해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네요.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중학교 국어 선생님이었던 아빠 덕분에 저희 집은 그냥 평범하게 살 수 있었어요. 물론 엄마 아빠 두 분 다 흙수저 집안 출신이었기에 넉넉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가족끼리 똘똘 뭉쳐 알뜰하게 살았기에 쪼들리진 않았죠. 엄마는 첫째 딸인 저는 일찍 가져서 낳았지만 그토록 바라던 둘째는 잘 안 생겼다고 하더군요. 지방에 있는 용하다는 한의원에 찾아가 한약을 먹고 나서야 늦둥이 막내딸이 생겼죠. 저와는 무려 10살이나 차이가 나는 동생이었어요. 임신임을 확인하고 엄마는 쾌재를 부르며 기뻐하셨어요. 세용아, 드디어 엄마가 네 동생을 갖게 되었어. 오늘은 경산날이다. 이따 아빠 오시면 우리 잡채 먹자. 1년에 몇 번 잡채를 먹는 날은 우리 가족의 잔칫날이었어요. 퇴근하신 아빠와 둘러앉아 엄마가 늦둥이를 갖게 된 걸 축하하며 우리 가족은 맛있는 잡채를 우걱우걱 먹었죠. 그게 우리 가족이 둘러앉아 먹었던 마지막 잡채였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몇 달 지나지 않아 우리 가족의 행복은 산산조각 나버리고 말았어요. 우유부단하고 마냥 착하기만 했던 아빠가 고향 친구에게 보증을 잘못 써주는 바람에 엄청난 빚이 생겨버렸죠. 마음 약했던 아빠 또한 그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쓰러져서 식물인간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모든 게 삽시간에 벌어진 일이었죠. 그때 당시 엄마는 늦둥이 임신으로 배가 꽤 불러 있었고 전 아직 초등학생이었어요. 식물인간이 되어 병상에 누워 눈만 껌뻑이며 우리 말을 듣고 있는 건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는 아빠를 집으로 모셔와야만 했어요. 병원비가 감당 못할 정도로 비쌌거든요. 더 이상 병원에서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더군요. 빚보증을 잘못 써서 부모님께서 모아놓은 전 재산이 다 날아갔기에 우린 다른 동네로 도망쳐 지하 단칸방 월세집에서 지내야 했어요. 지하 곰팡이로 인해 여름엔 제 온 피부가 다 발갛게 되고 진물이 흘렀으며 자고 있으면 쥐들이 제 몸을 넘나드는 건 예산일이었어요. 하지만 돈이 없으니 그런 곳에서 지내는 걸 투정할 수조차 없었어요. 만삭인 엄마는 식물인간이 되어 누워있는 아빠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병간호하고 있었으니 저 또한 정신 차리고 살아야 했죠. 옆에서 엄마가 아빠 기저귀 갈아주는 거나 수건으로 온몸을 닦아주는 것 등을 보고 배웠어요. 우리 가족이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살려면 누군가 돈을 벌어야 했거든요. 전 초등학교 고학년이었기에 알바를 하고 싶어도 잘 써주는 곳이 없었고 엄마가 만삭의 몸을 이끌고 동네 미용실과 식당을 오가며 최대한 돈을 벌어보고자 했죠. 동생을 출산할 날이 다가오자 엄마는 산부인과 갈 돈도 없다며 동네 산파에게 부탁해 최대한 싸게 아이를 낳겠다고 하셨어요. 전 산파가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몰랐고 좀 불안했어요. 엄마, 그냥 병원 가서 출산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떡해요? 당장 아기 낳으면 우유값도 없는데 무슨 병원이니? 옆 동네 산파 할머니가 옛날에 간호사도 했던 사람이고 아주 싸게 해준다더라. 엄마가 우리 세영이도 순풍하고 잘 낳았는데 무슨 걱정이야. 엄마는 둘째가 너무 대견스러운 우리 첫째를 쏙 빼닮았으면 좋겠다.
엄마 아빠보다 너무 예쁜 천사인 널 닮았으면 더 바랄 게 없겠어. 며칠 후 진통이 오자 엄마는 산파 할머니를 불러서 아기를 낳기 시작했어요. 방 안에는 식물인간이 되어 누워있던 아빠와 늦둥이를 낳기 위해 악을 쓰고 있는 엄마, 그리고 산파가 있었고 전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죠. 몇 시간 후 으앙 하고 아기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런데 몇십 분이 지나도 산파 할머니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이상한 점은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을 때부터 엄마 목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몇십 분 후 전 도저히 못 참고 방 안으로 뛰쳐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처참한 광경에 저 또한 쓰러질 뻔했어요. 방 안이 온통 시뻘겋게 피바다가 되어 있었고 그 피는 혼절에 있던 엄마로부터 흘러나왔더군요. 방바닥의 아기는 아직도 깽깽 울고 있었으며 허둥지둥하던 산파 할머니는 그제서야 제게 소리쳤어요. 얼른 119에 전화해라. 산모가 피가 안 그친다고. 네 엄마 죽게 생겼다. 얼른 전화해. 너무 놀란 저는 재빨리 119에 전화했고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갔지만 엄마는 끝내 깨어나지 못했어요. 피덩이인 동생을 안고 엄마 옆을 지키고 있던 저는 목 놓아 엄마를 불렀죠. 엄마 안 돼. 이렇게 가면 안 돼. 나랑 동생 쌤이는 어떡하라고. 또 누워있는 아빠는 어떡해요. 불쌍한 우리 엄마. 제가 할 수 있는 건 소리치며 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려야만 했죠. 저도 어렸기에 이 모든 상황이 너무 무서웠지만 저까지 정신줄을 놓아버리면 신생아인 동생과 식물인간 아빠마저 엄마처럼 저 세상으로 가버릴 것만 같았거든요. 우리 엄마를 죽게 만든 그 산파 할머니는 어떻게 됐냐고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게 산파 할머니는 본인이 잘못한 걸 인지하고는 소송이라도 당할까봐 완전히 다른 동네로 도망갔더군요. 황당한 건 제가 피덩이 동생을 데리고 다 죽어가는 엄마와 구급차를 타고 급히 병원으로 향한 후 우리 집을 싹 다 뒤져 돈 되는 건 다 훔쳐갔더라고요. 물론 그 가난한 집에서 돈 되는 건 거의 없었겠지만 우리 엄마가 최후의 보루로 갖고 있던 약간의 현금까지 다 털어갔더군요. 식물인간인 아빠는 그 모습을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 만일 다 인지하고 있었다면 정말 속으로 열불이 나고 있었겠죠. 아휴, 그 산파 할매가 아직까지 살아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천벌이나 맞고 뒤졌으면 좋겠네요. 어떻게든 전 정신을 차리고 동네 분들의 도움을 받아 엄마의 시신을 화장까지 할 수 있었어요. 맘 같아선 억울하게 돌아가신 엄마의 영혼이나마 달래드리려 장례식을 치러드리고 싶었지만 그건 저 형편에 너무 큰 사치였죠. 엄마의 유골함을 들고 동생을 등에 업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가슴이 무너지는 듯이 슬프고 마음이 아팠어요. 집에 돌아오니 차디찬 방구석에 아빠가 어김없이 누워 계셨어요. 그때 당시 고맙게도 동네 분들이 많이 도와주고 계셨는데 간혹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죠. 세영아, 니네 아빠가 엄마 대신 돌아가셨어야 하는데 그치? 에휴, 애먼니 엄마가 돌아가셔서 어린 니가 고생이 많다. 피덩이 동생까지 돌봐야 하고 말이야. 물론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신 건 저에게 너무 큰 충격이었지만 아빠까지 돌아가신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어지는 거였어요. 아파서 누워 계시는 아빠라도 제 곁에 있는 게 더 좋았죠. 종교는 없었지만 밤이면 모든 신에게 다 빌었어요.
제발 우리 아빠가 다시금 깨어나게 해주세요. 그럼 동생도 더 열심히 돌보고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앞으로 더욱 착하게 살게요. 그때 당시 전 완전히 똥 치우는데 도사였어요. 식물인간인 아빠의 똥을 치우고 어린 여동생의 똥도 치워야 했죠. 일회용 기저귀가 나오긴 했지만 그거 살 돈이 없어서 청기저귀를 빨아서 썼어요. 쏜물이나 따뜻한 물로 빨면 물값이 많이 나오니 근처 개울가에 가서 빨았어요. 손이 시려운 것도 모르고 물값 아낄 수 있다는 생각에 오히려 뿌듯하더군요. 우리나라 복지 시스템이 그래도 잘 돼 있어서 식물인간인 아빠를 몇 시간 정도는 도와주시는 분이 와주셨어요. 그 시간 동안 제가 학교에 다닐 수 있었지만 학교 친구들이나 선생님은 초라한 제게 호의적이지만은 않았죠. 어렸을 때 좋은 선생님을 만나지 못한 게 지금까지도 한이 되네요. 아우, 똥냄새. 니네 아빠랑 동생이 방에서 똥을 싸제끼면 옷에라도 안 묻혀와야지. 너 때문에 우리 반에 똥냄새가 그득하잖니. 선생님 수업하기도 싫까. 다른 학교로 전학이라도 가든가. 선생님이 이렇게 몰아붙이니 다른 아이들도 절 무시하기 일쑤였어요. 요즘은 스승의 날에 선물도 가져오지 못하게 한다던데 그땐 교탁에 수북이 쌓인 스승의 날 선물을 선생님께서 굉장히 흐뭇한 얼굴로 뜯어보며 이 선물은 누가 가져온 거야? 하고 한 명씩 확인하던 때였어요. 개봉 선물이 모두 끝나고 선물 준비를 못한 저는 당연히 구박덩어리가 되었고요. 야, 김세영. 아무렴 스승의 날인데 장미꽃 한 송이라도 사와야 하는 거 아니니? 하긴 가정교육도 제대로 못 받을 텐데 그럴 정신이 어디 있겠어? 아, 이래서 잘 사는 동네에서 선생질해야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는 게 있을 텐데 내 탓이지 내 탓이야. 촌지 안 갖다 바쳤다고 구박하는 선생님과 행색이 누추하다며 왕따시키는 친구들 때문에 학교에 가는 게 지옥 같았어요. 어차피 동생 돌볼 사람도 없었기에 내 어려운 환경을 핑계 삼아 중학교 자퇴를 하기에 이르렀죠. 공부는 나중에 다시 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사는 게 녹록치 않다 보니 지금까지 소설책 한 권 읽을 시간도 없네요. 하지만 언젠가 꼭 다시 공부의 꿈을 이룰 생각입니다. 어쨌든 자퇴를 하고 나라에서 나오는 보조금으로 생활하며 알바자리를 알아보고 있었어요. 제가 집안의 가정이었기에 아직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초콜릿을 사달라고 조르더군요. 초콜릿국이라 함은 까만 선지가 가득한 선지해장국을 말하는 거였어요. 전에 딱 한 번 얻어먹을 기회가 있었는데 동생 쌤이 입맛에 맞았나 봐요. 언니, 초콜릿국 사 먹으러 가자. 응? 한 번만 제발. 우리 가족에게 외식은 사치였기에 외식한 적이 거의 없었는데 동생 쌤이가 하도 졸라대니 비상금으로 모아둔 현금을 들고 해장국 집으로 향했죠. 사장님, 선지해장국 한 그릇만 주세요. 여사장님은 우리 자매에게 그리 호의적이지 않더군요. 뭐야? 니네 저번에 사회복지사랑 같이 온 기초수급자들 아니니? 돈은 있는 거냐? 니네 같은 애들이 와서 먹고는 돈 안 내고 도망가는 경우 종종 있더라. 우리 원래 후불인데 니네는 선불로 받아야겠다. 1인분 값 일단 내놓고 먹어라. 불친절하기 짝이 없는 사장님의 태도에 화가 났지만 동생이 워낙 이곳에서 먹고 싶어 해서 꾹 참고 선불로 내고 먹었어요. 먹는 도중에 동생 쌤이가 화장실이 급하다고 해서 식당 내부에 있던 화장실로 향했죠. 그런데 갑자기 동생이 무언가에 걸려 확 넘어지면서
뚝배기 그릇이 진열되어 있는 진열장을 엎고 말았어요. 수십 개의 뚝배기 그릇이 와장창 깨지고 말았죠. 전 너무 당황했어요. 국밥집 사장님도 화가 단단히 나버렸죠. 야, 이 거지 같은 년들이 진짜 미쳐 돌았나? 장사하는 집에 와서 완전히 깽판을 부려버리네. 너, 이 그릇들이 다 얼마치인 줄이나 알아? 너네 이거 다 어떻게 보상할 거야? 당장 물어내! 당장 수중에 돈도 없는데 너무 당황해서 눈물이 흐르더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사장님. 그럼 제가 여기서 일하면서 갚아드려도 될까요? 그런 큰 돈이 당장은 없어서요. 제가 학교를 다니는 것도 아니니 아침부터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럼 당장 내일 아침부터 나와서 하루 종일 일해라. 열심히 일해서 갚으란 말이야. 연신 감사하다고 말하며 쭈그리고 앉아 맨손으로 깨진 뚝배기 그릇들을 치웠어요. 하도 당황하여 손에서 피가 나는 줄도 모르고 있었죠. 그때 저쪽에서 식당 주인 아들로 보이는 남자가 뛰어와서 피가 퐁퐁 솟는 제 손을 잡고는 일으켰어요. 아, 엄마, 이제 그만 소리 지르세요. 학생이 놀라서 맨손으로 치우다가 피가 나잖아요. 학생, 이리 와요. 저기 데일밴드 있어요. 붙여드릴게요. 이건 이따 제가 빗자루로 치우면 되니까 너무 걱정 말아요. 국밥집 주인 아들은 약통에서 연고와 밴드를 꺼내 정성스레 치료해 주었어요. 저와 제 여동생은 고맙다는 말만 하고는 얼른 국밥집을 빠져나왔어요. 국밥 한번 먹으려다가 코가 제대로 꿰버렸죠. 그 다음날 아침부터 바로 국밥집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한 달 정도면 다 갚았겠거니 하고 생각했는데 악독한 국밥집 사장은 2달을 꽉 채워 무임금으로 일을 시키더군요. 처음 식당에서 일을 했기에 당연히 서툴렀죠. 그럴 때마다 뱁새 눈을 하고는 구박하러 온 주인 아줌마를 그 아들이 말려주곤 했어요. 아, 엄마, 세영이가 처음이라 서툰 게 당연하죠. 게다가 아직 어린 나이잖아요. 그만 좀 구박하세요. 돈도 안 주고 일 부려먹으면서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이렇듯 저의 든든한 방패막이가 돼주던 주인 아줌마의 아들 이름은 이영국이었어요. 영국 오빠는 지방 전문대를 졸업하고 취업을 해보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군대를 다녀와서 국밥집을 물려받기 위해 본인 엄마와 함께 일하고 있던 중이었죠. 어쨌든 전 2달간 열과 성을 다해 일했고 주인 아줌마도 성실한 제가 꽤 마음에 들었는지 계속 일하라는 제안을 했어요. 중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제가 어디서 이런 취업 자리를 얻겠냐 싶어 오케이 했죠. 마음 한구석에선 슈퍼맨처럼 나타나 언제나 절 도와주는 영국 오빠와 계속 함께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이 좋았어요. 중학교 중퇴인 제 눈에는 지방 전문대를 졸업한 영국 오빠가 너무 멋져 보였어요. 하지만 주인 아줌마는 큰아들인 영국 오빠보다 서울대 나와서 대기업 다니는 작은 아들을 훨씬 좋아하더군요. 아주 대놓고 차별하게 일쑤였죠. 영국이 쟤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평범했어. 키우기 재미없을 정도로 말이야. 그러니 이 식당이나 물려받아 근근히 먹고 살라고 하는 거지 뭐. 근데 우리 막내 영철이는 아이고야, 어릴 적부터 얼마나 똑똑하든지. 서울대가 아무나 가는 데냐? 수재, 천재들만 가는 곳 아니냐? 대기업은 또 아무나 가고? 내 뱃속에서 천재가 나왔다니 아직까지도 뿌듯해 죽겠다니깐. 주인 아줌마가 대놓고 둘째 아들만 자랑질할 때면 씁쓸한 표정으로 뒤돌아서는 영국 오빠의 뒷모습이 무척 슬퍼 보였어요. 뭔가 용기를 북돋아줘야겠다는 마음으로 식당 주방으로 따라 들어갔죠. 난 오빠가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영국 오빠 없으면 이 식당이 돌아가겠어요?
사장님은 맨날 본인 둘째 아들만 잘났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엔 영국 오빠가 더 잘났다고요. 세영이가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네. 내 동생이 서울대 나와서 대기업 다니는 게 우리 엄마한텐 큰 자랑이지 뭐. 워낙 어렸을 때부터 차별받고 자라서 익숙해졌어. 괜찮아. 영국 오빠를 좋아하는 맘에 와락 안고 뽀뽀라도 해버리고 싶었지만 미성년자였기에 참고 또 참았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20살이 되었고 영국 오빠가 정확하게 제 마음을 대변해 주더군요. 세영아, 드디어 20살 된 거지? 아, 널 좋아하는 맘에 와락 안고 뽀뽀하고 손잡고 싶었는데 몇 년간 참느라 죽는 줄 알았어. 내 마음 눈치채고 있었지? 그럼 오늘부터 당장 우리 연인인 거다. 알았지? 늘 식당에서 함께 일했길래 주인 아줌마 모르게 데이트를 할 수 있었어요. 그날도 거의 마감 시간이 되어 다들 퇴근한 줄 알고 남친과 식당 구석에서 껴안고 뽀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불이 탁 켜지더군요. 주인 아줌마였죠. 야, 니네 구석에서 불도 안 켜고 뭐하냐? 오호라, 니네 사귀기라도 한단 말이냐? 아이고야, 퍽이나 잘 어울린다. 국밥집 커플 납셨네 아주. 우리 큰아들이 머리 안 좋은 건 알고 있었지만 눈까지 낮을 줄은 몰랐다. 사귀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들. 난 서울대 나와서 대기업 다니는 우리 둘째 아들만 제대로 된 집에 장가 보내면 되니까. 하. 말을 해도 어찌나 밉게 하던지. 같은 아들인데도 이렇게 차별해대는 주인 아줌마가 정말 미웠어요. 어찌됐든 일단 남친 엄마인 주인 아줌마한테 교제 허락을 받은 것이니 마음은 좀 편해졌죠. 그런데 저만 행복하면 뭐하나요? 집에 누워 계신 아빠와 아직 어린 동생이 있었기에 제 어깨는 늘 무거웠어요. 제가 국밥집에서 번 돈은 우리 가족 생활비로 다 쓰였거든요. 아빠가 몸이라도 좀 움직일 줄 알고 말이라도 할 줄 알면 대화라도 할 텐데 바닥과 한 몸이 되어 늘 누워 계신 아빠를 보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국밥집에서 일하는 동안엔 초등학교 고학년인 제 여동생이 아빠를 돌봐야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 동생도 어린 나이에 정말 수고가 많았죠. 본인이 이런 환경을 선택해서 태어난 게 아닌데 태어나 보니 엄마는 돌아가셨고 아빠는 식물인간에 하나뿐인 언니는 돈 번다고 밖으로만 돈이 제 동생 팔자도 참으로 억세고 가여웠어요. 그런데 우리 자매의 소원을 세상이 들어주었는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죠. 지난 수년간 식물인간이었던 아빠가 깨어나게 된 거예요. 물론 드라마틱하게 한꺼번에 깨어난 건 아니었지만 어느 날 발가락 하나 손가락 하나를 꿈틀하고 움직이더군요. 간병을 하던 제 여동생이 발견하고는 방방 뛰면서 제게 말했어요. 언니, 내가 봤어. 아빠가 엄지발가락 한 개를 살짝 움직였어. 엊그제는 손가락을 움직여서 내가 잘못 본 줄 알았는데 오늘은 발가락까지. 아빠가 이제 깨어나려나 봐. 뭐라고? 그게 진짜야? 얼른 병원에 모시고 가보자. 저와 제 여동생은 늘 다니던 병원에 아빠를 모시고 갔고 아예 입원을 하여 경과를 지켜보기로 했어요. 아빠는 점차 좋아져 정말 깨어나서 말까지 하게 되었어요. 우리 가족에게는 진짜 너무 놀라운 기적이었죠. 미안하다 얘들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부터 의식이 돌아오더구나. 아마 우리 세영이랑 쌤이가 매일 아빠 곁에 와서 그날 있었던 일들을 제잘제잘 말해줘서 깨어날 수 있었던 것 같아. 너희들이 날 살린 거야. 정말 고맙다. 고마워. 그리고 그동안 너무 수고했어.
나 같은 쓸모없는 사람은 진작에 죽었어야 했는데 이놈의 질긴 목숨 여태까지 살아서 우리 딸들을 너무 고생시켰구나. 미안하다 우리 아가들. 아빠, 하늘이 도운 거예요. 저랑 세미가 얼마나 빌고 또 빌었는지 몰라요. 제발 우리 아빠 깨어나게 해달라고요. 이제 아빠랑 매일 대화하고 오래오래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알았죠? 식물인간에서 겨우 깨어난 아빠는 물론 걸을 수도 온전히 움직이기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아빠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이 사실을 안 남친도 신기해하며 함께 기뻐해 주었어요. 우리 세영이가 지금까지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서 복받은 거야. 나 아버님께 인사드리러 한번 찾아뵐게. 우리 결혼 허락 받으러 가자. 응? 갑자기 결혼 얘기를 꺼내니 어안이 벙벙했어요. 막연히 30대쯤에나 결혼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20대인 지금은 좀 이르다고 생각했죠. 어쨌든 약속을 잡고 우리 아빠에게 남친을 소개시켜 드렸어요. 아빠도 무척 좋아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진심을 담아 당부의 말씀을 하셨어요. 내 몸이 이렇게 성치 않으니 건강한 영국군이 우리 세영이를 옆에서 평생 잘 보살펴줬으면 좋겠어요. 아빠의 내 역할을 대신해주면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우리 세영이랑 결혼해서 100년 해로하길 바랄게요. 난 영국군만 믿을게요. 정말로 고맙고 또 고마워요. 이렇게 아빠까지 남친과의 결혼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주니 남친은 얼른 본인 가족에게도 다 말하겠다며 무척 신나했어요. 저는 남친 엄마의 괴팍한 성격을 잘 알기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약간 긴장되더라고요. 그런데 결혼 얘기를 꺼내기도 전에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아빠가 너무 오랜 시간 식물인간으로 있었기에 온몸의 장기들과 근육, 혈액순환 등이 온전치 않았고 갑자기 쇼크가 크게 와서 자던 중에 돌아가시고 만 거였어요. 아침에 제가 발견하고는 119에 신고해 바로 병원으로 갔지만 이미 사망하셨다고 하더군요. 아빠, 얼마나 오랜 시간 아빠가 깨어나길 기다렸는데 깨어난 지 몇 달 만에 이렇게 허무하게 가버리면 어떡해요. 샘이랑 저는 아빠만 바라보고 살고 있었는데 우리 자매는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요. 아빠, 다시 눈 떠봐요. 제발요. 정말 너무 허무했지만 돌이킬 수 없었죠. 몇 달간 아빠와 세미와 함께 매일 밤 도란도란 얘기한 것이 한여름밤의 꿈 같았어요. 아마 돌아가시기 전 한 100일만이라도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고 가시려고 깨어나신 것 같았어요. 이 글을 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아빠 얼굴이 너무 보고 싶네요. 남친은 진짜 사위가 된 것처럼 상주 역할을 다 해주었어요. 그런데 남친 엄마는 국밥집이 바쁘다는 이유로 장례식에 코빼기도 안 비치더군요. 정말 야속했죠. 장례식을 다 마치고 국밥집에 다시 일하러 나가니 그제서야 남친 엄마가 절 부르더군요. 야, 아빠 장례식 가느라 빠진 건 일당에서 뺄 테니 그리 알거라. 그리고 너, 내 아들이랑 결혼하고 싶다며. 난 서울대 나와서 대기업 다니는 둘째 아들만 장가 잘 보내면 장땡이라. 첫째 아들은 아무랑 결혼하든지 말든지 상관도 없어. 어쨌든 니네가 결혼하고 싶다면 조건이 있어. 우리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아야 한다. 우리 집 살림도 네가 다 하고 말이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네 여동생한테 절대 우리 돈이 흘러들어가게 하면 안 된다. 국밥집 수익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괜히 밑 빠진 독에 물 붓게 하게 하지 말란 말이야. 이제 중학생 됐다며. 그럼 알바해서 혼자 알아서 벌어먹고 살라고 해.
언제까지 용돈 쥐어줄 거야? 알았지? 그럼 제 어린 여동생은 어떻게 밥 먹고 사나요? 제가 현재도 많이 보태주는 것도 아니고 몇십만 원 쥐어주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시면 저 이 결혼 못합니다. 남친과 남친 엄마 앞에서 그렇게 선포해버렸어요. 지금 중요한 건 결혼보다 혼자 남은 제 여동생 뒷바라지 하는 거였기 때문이죠. 제가 머리 식히러 가게 밖으로 나오자 남친이 제 뒤를 따라 나오더군요. 세영아, 돌아가신 아버님께서도 얼른 결혼하라고 하셨잖아. 쌤이 걱정은 하지 마. 세영이가 지금 살고 있는 원룸 월세랑 생활비 다 지원해 줄 테니. 근데 이건 우리 엄마한텐 비밀로 하자. 알았지? 나 세영이랑 얼른 결혼해서 자식 많이 낳고 행복한 가정 꾸리고 싶어. 남친의 이런 제안에 고민이 많이 되었어요. 무려 몇 개월을 고민만 하다가 동생 샘 이야기에 어렵게 말을 꺼내봤는데 벌써 철든 제 여동생이 이렇게 대답해 주더군요. 언니, 언니가 결혼해서 떠나버리면 난 정말 슬프고 외롭긴 할 거야. 하지만 언니는 이제 언니의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어. 지금까지 아빠 날 먹여 살리느라 국밥집에서 일하고 부업까지 해가며 고생한 거 다 알아. 형부가 고맙게도 나 월세랑 생활비까지 주시겠다고 하니 나 공부 진짜 열심히 할게. 혼자서도 잘 해낼 수 있어. 내 걱정하지 마, 언니. 지금까지 언니는 내 엄마나 다름없는 존재였어. 날 키워줘서 정말 고마워. 동생의 말을 듣는데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어요.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결혼 결정을 내릴 수 있었죠. 몇 개월 후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어요. 제 여동생을 혼자 두고 가는 맘에 너무 많이 울어서 눈이 퉁퉁 붓기는 했죠. 여동생의 월세와 생활비는 제가 국밥집에서 일해서 받는 돈으로 줬어요. 그마저도 여동생이 본인이 알바를 해서 생활비는 충당하겠다고 하여 나중엔 월세만 지원해줬죠. 시모가 이젠 자기 식구라며 제 월급을 반으로 깎더군요. 그래도 시모한테 비밀로 하고 어린 동생을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예상은 했지만 합가 후 시모는 제게 모든 살림을 다 시켰어요. 국밥집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산더미처럼 쌓인 집안일까지 다 해야 했죠.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 일들을 다 어떻게 했을까 싶어요. 아마도 평생을 자는 시간 빼놓고는 일을 해왔기 때문에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가난을 몸이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임신을 하고 만삭이 되니 더 이상 하루 종일 일하는 건 무리더군요. 시모에게 쌍욕을 먹으면서도 적어도 애 낳을 때까진 무거운 몸으로 못 움직이겠다며 선포했죠. 너 진짜 유난이다. 이 세상에 너만 애 가진 줄 알겠다. 누군 애 안 낳아봤냐? 누군 임신 안 해봤어? 네 입으로 들어가는 밥값은 해야 할 거 아니냐? 내가 상전을 며느리로 들였냐? 국밥집이 힘들면 집안일이라도 깔끔하게 해놔. 어머님, 유난 떠는 거 아니고요. 결혼하면서 이젠 식구라고 월급도 반만 주시고 국밥집에서 노예처럼 일만 해왔습니다. 계속 일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만삭 때만이라도 잠깐 쉬겠다는데 그걸 이해 못 해주세요? 제 뱃속에 어머님 핏줄이 있잖아요. 앞으로 출산하고 3개월 정도까진 저 일 못해요. 그렇게 아세요. 착한 남편도 제 방패막이가 되어 제 편이 되어줬어요. 남편은 친정 아빠가 살아생전에 본인 보고 제 아빠 역할을 해주라고 했던 당부의 말을 기억하고는 최대한 자상한 남편이 되어주었죠. 그렇게 우리 예쁜 딸 수민이를 출산하고는 다시금 생활전선으로 뛰어들었어요. 맘 같아선 아이 3살 정도까진
집에서 아이만 보고 싶었지만 국밥집 일 누가 하냐며 시모가 난리치는 통에 어린이집에 맡기고 일을 나갔어요. 고된 생활이 반복되는 와중에 집에는 잘 오지도 않던 시동생이 결혼할 여자라며 동석감을 데리고 왔어요. 첫인상부터 어찌나 도도하던지 빳빳하게 고개도 안 숙이고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더군요. 목에 깁스라도 한 줄 알았네요. 안녕하세요. 영철 씨랑 똑같이 서울대 나오고 같은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에요. 박수혜라고 합니다. 듣자 하니 저보다 나이도 어린 것 같은데 결혼하면 꼭 형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먼저 예의 있게 굴었다면 저도 잘해줬을 텐데 초면에 정말 재수 없었어요. 그럼요. 제가 나이는 어려도 손이 형님인데 당연히 형님이라 불러야죠. 시모는 서울대 출신의 시동생과 같은 대기업 다니는 며느리가 들어왔다며 집안에 경사라도 난 듯 좋아하고는 동서에게만 잘해주었어요. 결혼식도 호텔에서 최고급으로 화려하게 해주더군요. 좀 빈정상했어요. 우리 때 제일 싼 곳에서 결혼식 올린 거랑은 너무 비교됐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시동생은 결혼 후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지 거의 매달 시댁에 돈 뜯으러 왔어요. 엄마, 저 왔어요. 저 밥 안 먹었으니 밥 좀 차려주세요. 오냐 오냐, 우리 똑똑한 둘째 아들 왔냐? 수미네미야, 뭐하냐? 도련님 행차하셨다. 얼른 밥 한 상 거하게 차리도록 해라. 시동생은 자기 마누라가 밥도 안 주는지 시댁에 들릴 때면 밥부터 내놓으라더군요. 그러면서 매번 돈 얘기를 꺼냈죠. 엄마, 돈 좀 있어요? 나 이번 달에 한 500만 줄 수 있어요? 왜? 또 생활비가 모자르니? 너희 둘 다 대기업 다녀서 월 1000 이상 벌 텐데도 모자라? 아, 어쩔 수 없이. 둘 다 서울대 나고 대기업 다니는데 품위유지비가 좀 필요하겠지. 파출부 아줌마도 쓴다고 했지? 그래. 대기업 다니면서 큰일 하려면 피곤하겠지. 집안일은 파출부한테 맡기고 손도 대지 말라고 해라. 엄마가 지금 계좌로 붙여줄게. 언제든지 돈 필요하면 말해라. 알았지, 내 아들? 전 첫째 아들 부부인 우리한텐 늘 10원 한 장도 기분 좋게 쓰지 않으면서 둘째네에만 저렇게 퍼다주는 시모가 얄미웠어요. 동서가 착하면 모르겠는데 못돼 처먹어서 시댁 행사엔 한 번도 참석하지 않고 모든 일을 저 혼자 다 하는 것도 열받았죠. 게다가 아직 애가 있는 것도 아닌데 파출부까지 쓴다니 어이가 없더군요. 아니 어머님, 전 애 낳고 3개월 만에 다시 국밥집 일하고 집안 살림 다 하라고 해놓고는 동선에는 애도 없는데 파출부까지 쓰라고 돈 주세요. 매달 도련님한테 몇백씩 쥐어주시네요. 우리 수민이한테 10,000원짜리 한 장 주신 적 있으세요? 전문대 나온 첫째 아들은 아들도 아니에요. 너무하시네요 정말. 뭘 너무하냐? 내가 신장이 다 망가져서 맨날 몸도 붓고 투석받으러 다니고 하는데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살겠냐? 내가 다 죽어가고 돈도 못 벌게 되면 서울대 나온 능력 있는 둘째가 날 돌봐주겠지. 능력 없는 니네가 날 돌볼 수나 있겠냐? 다 나도 내 미래 생각해서 일하는 거야. 안 입고 오면 니네도 능력을 키우던가. 지금 와서 공부해서 서울대를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맨날 학벌이며 대기업 운운하며 차별하는 것도 지치더군요. 시모는 원래 신장이 무척 약했는데 나이 들면서 건강관리도 잘 안 하니 완전히 망가져서 투석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랬기에 더더욱 국밥집 일과 살림살이까지 며느리인 제가 거의 다 도맡아서 해야 했고요. 근근히 버티고 있던 시모는 병원으로부터 더 이상 투석조차 힘들며 신장 이식만이 살 길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시모는 식구들 다 불러놓고 눈물 콧물 짜면서 사정하더군요. 너희들에게 면목 없구나. 그래도 엄마가 일찍이 너희 아버지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너희들 키우느라 고생한 거 알고 있지? 엄마 위해서 신장검사 좀 받아봐 주겠니? 신장이식만이 살 길이란다. 부탁한다. 시모의 그런 진지하면서도 절실한 태도는 처음 봤기에 다들 신장이식 적합도 검사를 받아보긴 했어요. 그런데 참 운명이 어찌나 얄궂은지 첫째 아들의 남편 빼고 둘째 아들 부부와 며느리인 제가 신장 이식이 가능하다고 나온 거였어요. 전 당연히 둘째 아들인 시동생이 본인 엄마에게 신장 이식을 해준다고 나설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인성이 개차반인 시동생 부부는 일말의 여지없이 노하더군요. 우리 부부는 신장 못 드려요, 엄마. 엄마가 우리 부부 얼른 애 가지라고 하셨잖아요. 애 가지려면 영양제 먹고 몸 관리해도 모자란데 어떻게 그런 큰 수술을 하라고 강요하세요. 엄마, 내 친엄마 맞아요? 진짜 어이없었어요. 시모로부터 단물만 쭉 빨아먹고는 다 죽어가는 부모를 외면하다니. 난 죽어가는 우리 친정아빠를 살리기 위해 가진 애를 다 쓰며 몇 년을 고생했는데 저것들은 사랑같이 안 느껴지더군요. 시모도 충격을 받은 건 마찬가지였어요. 가뜩이나 몸도 안 좋은데 시름시름 앓다가 곧 죽을 것만 같았어요. 이를 보다 못하면 남편이 제게 무릎 꿇고 부탁하더군요. 수민 엄마, 정말 미안하고 염치 없는 부탁이지만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우리 엄마한테 신장 이식 좀 해주면 안 될까? 나도 당신한테 이런 부탁하기 죽기보다 싫은데 저러다 진짜 우리 엄마가 돌아가실 것 같아서 무서워서 말이야. 진짜 미안하고 또 미안해. 제발 부탁이야. 눈물을 뚝뚝 흘리며 부탁하는 통에 알겠다고 해버렸어요. 그래도 시모랑 같은 집에서 살면서 미운 정이 조금은 들었는지 이대로 돌아가신다면 제 평생의 한으로 남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죠. 수술 당일 시모와 나란히 병상에 누워 대기하고 있는데 시모가 손을 뻗어 절 붙잡더군요. 미안하다 아가. 이런 천사 같은 너에게 내가 그동안 너무 모질게 됐어. 지금까지 큰아들 영국이야 며느리인 너에게 어른스럽지 못하게 행동해서 정말 미안하다. 그놈의 서울대가 뭔지 대기업이 뭔지 쓸데없이 둘째 내외만 예뻐해서 많이 속상했지? 신장 떼줘서 정말 고맙다. 내 이 은혜 잊지 않고 평생 갚을게. 앞으로 너희 부부와 우리 예쁜 손녀 수민이를 위해서 봉사하며 살게. 어려운 부탁 들어줘서 정말 고맙다. 시모와 한 집에 살면서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제 마음속이 많이 복잡해지더군요. 다 늙어빠진 호랑이 마냥 까맣게 삐쩍 마른 시모를 보니 측은지심이 들기도 했고요. 어머님,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별별 일이 다 있는 거죠 뭐. 우리 과거는 다 잊자고요. 이제 곧 수술인데 그만 우시고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떨리는 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는 둘 다 나란히 집에 누워 회복 기간을 가졌어요. 그동안 처음으로 가사 도우미를 써서 집안일도 시키고 국밥집에도 알바생을 들였죠. 당연히 인건비로 인해 수익은 좀 줄었지만 뭔가 마음이 편안히 좀 살겠더라고요. 역시 돈은 사람을 편하게 해주더군요. 그 후로 시모는 큰 며느리인 제게 정말 잘해주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동안 냉대했던 큰아들과 손녀 수민이에게도 자상하게 대해줬죠. 완전히 딴 사람 같았어요. 시댁 제사도 없애고 명절 때도 정말 간소하게만 차려 먹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김장은 포기 못 하시더군요. 큰애야,
이번에 시골에서 농사 짓는 내 친정에서 배추를 좀 팔아줘야 할 것 같아. 그래서 김장을 200포기 정도 하려는데 괜찮겠니? 네가 힘들 것 같으니 일하는 아줌마 한 명 불러서 같이 하자꾸나. 네 동서한테도 전화해봤다만 그날 야근해야 할 것 같다고 저녁 때만 잠깐 들른다는구나. 에휴, 난 둘째 내외는 포기했다. 더 이상 연락도 하기 싫구나. 일하는 사람까지 한 명 불러서 같이 하자는데 거절하기가 힘들었어요. 몸도 완전히 회복됐고 하니 알겠다고 했죠 뭐. 산처럼 쌓여있는 배추 200포기를 보기만 해도 온몸이 쑤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모가 요즘 워낙 잘해주니 그나마 즐거운 마음으로 도란도란 얘기 나누며 김치를 담글 수 있었죠. 수유까지 해서 우리 수민이와 남편과 함께 맛있게 먹고 거의 다 김장을 마칠 때쯤이었어요. 저녁쯤 되자 대기업 다니는 동서가 빼꼼히 문을 열고 들어오더군요. 어머님, 형님, 김장 다 하셨나요? 10만 원 드릴 테니 100포기만 저희 친정으로 배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친정 식구들한테 좀 나눠주려고요. 동서의 웃는 꼬라지에 김치 한 포기를 냅다 던지고 싶은 마음이 들더군요. 그런데 신무가 조용히 김치통 하나를 동서에게 전해줬어요. 통을 열어본 동서가 까무러치듯 놀라더군요. 이게 다 뭐예요, 어머님? 네? 배추값이 금값인데 꼴랑 10만 원 주고는 100포기를 달라고? 너나 네 서방이나 서울대 나오고 대기업 다니고 해도 머리는 나쁜가 보구나. 그 사진들 다 확인해라. 네 남편이 하도 애미인 내 돈을 빼가길래 대체 어디다 쓰는지 흥신소 연락해서 뒤를 좀 밟아봤더니 두 집 살림하고 있더라. 그리고 너, 내가 니네 집에서 일하는 파출부 아줌마한테 들었더니 내가 임신하라고 준 보약을 하나도 안 먹고 모조리 싱크대에 버렸다면서. 그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아휴, 내가 미쳤지. 배은망덕한 니네 부부한테 지금껏 왜 돈을 쏟아부었는지 아까워 죽겠구나. 바람난 네 남편이랑 이혼을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고 이제부터 니네 부부는 우리 집 출입 금지다. 더 이상 나한테서 돈 뜯어낼 생각하지 말고 영 끊고 살자꾸나. 어머님, 결혼할 때 저한테 이 집이랑 이 식당 다 저희한테 물려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갑자기 영 끊자고 하시면 어떡해요? 야, 닥쳐. 그땐 내가 잠깐 정신이 이상했었나 보다. 내가 신장이식 좀 부탁했을 때 니네 부부 어떻게 나왔니? 그때 연을 바로 끊었어야 했는데 나한텐 큰아들 부부랑 우리 손녀 수민이만이 진정한 가족이다. 너희는 없는 걸로 칠 테니 어서 꺼져. 동서는 개거풀을 물고 쓰러지더니 거의 기어서 시댁을 빠져나가더군요. 그 길로 동서 부부는 바로 이혼을 했다고 하네요. 시동생은 바람난 여자랑 살림 차리고 살고 있고요. 잘 사는지 어쩐지는 모르겠네요. 시모가 단호하게 집에도 못 오게 하고 연락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어쨌든 김장 사건으로 모든 게 다 정리된 느낌입니다. 이젠 완전히 친어머니처럼 잘해주는 시모와 수민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거든요. 남편과는 둘째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시모가 지어준 보약을 먹으며 마음 편히 쉬고 있으니 곧 둘째 소식이 들리겠죠. 제가 산전수전 겪으며 알아보니 마음 편한 게 제일인 것 같아요. 돈이고 학력이고 사람은 그저 착한 사람, 착한 남편이 최고인 것 같고요. 더도 말고 지금처럼 평범하고 소박한 행복을 지키며 살고 싶습니다. 제가 매일 밤 여러분의 행복도 빌어드릴게요. 모두들 마음 편히 사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함께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